네,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에 대한 의혹이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습니다. 수사 무마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또 수사 대상자에게 급전까지 빌려 쓰는 등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는 평가입니다. 네, 판사와 검사, 변호사를 막론하고 비리 행위가 연이어 터지고 있어서 국민들의 사법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위기에 빠진 법조계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먼저 김형준 부장검사와 관련해서 일단 직무정지 2달간을 좀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보다 좀 강력한 수사 단계에 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예, 근데 검사나 판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수사 당국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 형사 절차에 있어서 담당자로서 특별하게 그 신분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감찰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일단 본인의 직무를 갖다 정지시키고 나서 수사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직무부터 먼저 정지시키는 것이 필요해서 아마 법무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이제 비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면 이제 구속 수사하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혐의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불어나고 이게 커지다 보니까 이 특별 감찰 자체도 사실 수사에 거의 준하는 수준이라고 좀 들었는데 어떤 지금 현직에 있지 않습니까? 현직에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검사의 어떤 비위가 발견이 된다랄까요? 저지르면 이제 정상적인 검사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대기 발령식으로 서울 고검에 발령을 냅니다. 근데 고검에서도 사실 일을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직무정지를 일단 대검에서 요청을 해서 이제 법무부에서 이걸 인가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검찰의 일에서 이제 손을 떼게 하는 형식인데 일단 집중적으로 감찰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찰을 해서 일반적으로 나온 혐의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감찰의 대상과 이제 수사는 좀 다를 수 있죠. 수사 자체는 어떤 범죄 행위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특히 김형준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과연 돈을 1,500 받은 거에 대해서 또 오피스텔의 어떤 임차임에 대해서 사업가 김모 씨가 정말 거기에 일단 뇌물성의 일조인지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향응 접대를 받아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직무와 관련성에 있어서 뇌물이 될 것인지가 문제가 될 거고, 그다음에 사건과 관련된 어떤 청탁 부분인데 이제 감찰의 대상이 이 부분이 또 중요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점심을 먹으면서 했기 때문에 이게 뇌물성이냐 아니냐 이제 그것은 좀 굉장히 경미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검찰 자체에서 사건 청탁을 위해서 특히 이게 과연 동창인 김모 씨의 사건 청탁을 위해서 만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연루돼 있는 것에 만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감찰의 대상은 수사에 비해서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사의 범위에 그 중에서 꼭 수사 이루어질 것이 있을 경우에는 아마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 사안의 어떤 중대성으로 보면 계좌 추적 같은 것도 당연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범죄 행위가 나오면 수사를 하고 거기에서 신병에 대해서 구속 불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자, 새로운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수사 대상자에게 급전을 빌렸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추가로 설명해 주시죠. 수사 대상자에게 급전을 빌렸었다고 하지만은 그게 사실은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갑과 을의 관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그 피의자나 아니면 내사를 받고 아니면 혐의의 대상자가 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한다면은 결국은 그것이 자기 직무와 관련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는 그 부분 수수가 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이제 뇌물죄에 해당하는 구성 요건을 충족시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수사 과정에서 아까 조금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이 감찰이라는 건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결국 수사라는 것은 형사 절차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혐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을 갖다 확보하기 위한 이제 절차를 지속해서 하겠죠.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주변에 이제 다른 검사들과 이렇게 만난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감찰 내용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은 의혹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까지 이제 조사를 하게 될지 또 궁금합니다. 이 사건이 이게 처음 시작되면부터 추이를 쭉 지켜보면요. 네. 일단 그 김영준 부장검사하고 이제 사업가 김모 씨의 관계는 이제 중고등학교 동기 동창 아닙니까? 네, 그래서 네. 한 30년 지기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평소 때는 술을 사고 뭐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가 김모 씨의 경우에는 뭐 일종의 친구긴 하지만 네. 아무리 우리가 친구다고 해도 항상 술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네. 내가 한번 사면 뭐 상대방이 사고 그런 건데 이게 지속적으로 술집에 가서 적어도 뭐 200~300만 원 상당의 술값 향응 제공이 있었고요. 또 그 와중에서 술집 종업원과의 어떤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어떻게 보면 갑이 김영준 부장검사였고 을이 이제 사업가 김모 씨라고 이게 보여져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이게 바뀝니다. 어느 순간에 바뀌냐면 이 사업가 김모 씨가 사기 횡령 그런 죄명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고소를 당하게 되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관리해왔던 고위직 부장검사인 친구한테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사실 이게 부장검사님도 되면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사건 청탁을 하고 부탁을 해서 이게 없던 걸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김영진 부장검사가 뭐 사건과 관련된 검사도 만나고 했지만 굉장히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또 이게 범죄 내용이 보면 뭐 횡령 사기 해서 한 9개 정도 고소가 됐다고 그래요. 9건 정도. 예. 그렇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구속될 처지에 있다고 보는데 본인이는 어떻게든지 거기서 몸부림쳐서 나가려고 하는데 예. 결과적으로 영장도 청구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조사를 받을 때부터는 결국 본인이 오히려 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김영준 부장검사한테 일종의 협박을 하게 되는 거죠. 야, 내가 너한테 7억 정도 이제까지 향을 해왔는데 네가 이것밖에 못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영준 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 굉장히 이제까지 향응해서 얻어먹은 것도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범죄 사실 중에서 특히 1,5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지금 고소하고 뭐 그런 내용 중에.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 탈출을 해야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갑이 사업시 김모 씨가 되고 을이 김영준 부장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자기가 어떻게든지 그 친구를 위해서 사건을 무마하고 청탁을 위해서 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검사들을 만나고 더군다나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 같이 오히려 고양지청에 예. 차장검사가 나온 연수원 동기니까 그쪽에다가 고소를 하게 해서 서부지검에 있는 사건을 그쪽으로 옮기자. 이제 그런 취지로 이렇게 자기가 뭔가 사건에 대해서 마치 일을 해주는 것처럼 예. 보이는데 네.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것이 그거 아니에요. 고양지청에다가 고소를 하게 해서 이 사건을 서부지검 것을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네. 오히려 고양지청 차장검사한테는 이 사건 제가 내 친구가 나를 많이 팔고 다니니까 수사를 굉장히 엄격하게 해달라 그런 취지로 부탁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결과적으로 친구를 위해서 어떤 검사를 만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검사를 만난 게 아닌가 예. 이제 그런 의문을 들게 하는 거죠. 지금 김 검사는 네. 외부와 연락을 다 끊고 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김 검사는 앞으로 어떻게 조사를 받게 됩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다 있지만 뭐 그 병 증상에 따라서 그는 어떻게 보면 외부와 접촉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뭐 병명으로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치료를 요하는 중병이 있지 않는 한은 결국은 이제 수사를 받게 되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특별 감찰 기간 동안 이제 그 검찰 자체적으로 계속 그동안에 밝혀진 어떤 비리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갖다가 감찰할 거라고 봅니다. 뭐 감찰 자체는 검찰 내부적인 어떤 절차로서 일종의 징계를 위한 어떤 절차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이제 피의 사실이 밝혀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 대상이 돼서 피의자 신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고소를 먼저 하겠죠. 그래서 이제 수사가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검찰이 이제 그 직무 정지뿐만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서 이제 그 김 부장검사를 갖다가 대할 거라고 봅니다. 예. 이게 애초에 사실은 처음에 지난 5월인가요? 그 경찰 마포경찰서에서 이제 그 김 씨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과정에서 이제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에 압수수색 요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그걸 거부했다. 2차례나 거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걸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 싶은데 검찰과 경찰 간의 신경전 아니냐 또는 검찰이 제 식구 감싸려고 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뭐 그런 얘기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이 처음에 고소를 서부지검에 했어요. 예.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했는데 아마 그 검사 자체가 그 내용 중에 아마 김명주 부장검사가 연관돼 있다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했겠죠. 마포경찰서에다가 수사 지휘를 내려보냈습니다. 네. 근데 마포경찰서 이제 수사를 지휘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횡령이랄지 사기에 있어서는 어떤 계좌에서 돈이 어떻게 흘러갔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회사의 횡령과 관련해서는 회사의 지출 관련 그 목록을 보다 보니까 이게 김영준 부장검사한테 간 그런 내역들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한테 간 내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좌 추적을 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죠. 그게 네. 5월 뭐 초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검찰에서 이게 그냥 단순히 압수수색 영장만 청구하지 말고 피의자는 이제 사업가 김모 씨입니다. 피의자로부터 정확한 걸 조사를 더 한 다음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를 하죠. 그리고 검찰에서 지휘한 대로 조사해서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올렸는데 이제 그 당시에 아마 이게 서울 서부지검에서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보고해서 보니까 이게 지금 마포경찰서에 내려간 사건 말고도 다른 사건들이 한 8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검사와 관련된 사건이고 검사에 관련된 사건을 사실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을 다시 검찰로 올려보내라.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그 사건을 다시 수사를 하는데 네. 그게 한 5월경이에요. 그래서 5월 달에 이걸 대검에 보고를 합니다. 근데 지금 5월 대검에 보고했으면 대검에서 특별히 이걸 감찰을 시작을 했어야 하는데 예. 굉장히 한 지금 2-3달 늘어진 거든요. 네. 그럼 그 안에 대검에서 무엇을 했느냐? 이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제 그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사실 사업가 김모 씨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근데 네. 도망을 갔어요. 네. 그걸 잡히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대검 입장에서는 그 사업가 김모 씨를 자세히 조사해서 이게 정말 어떠한 비리가 있는지 또 뭐 정말 1,500만 원이 뇌물성이 아닌지를 조사해야 하는데 도망가서 없는 입장에서 이거 조사하기 어려웠다. 단지 특별 감찰을 통해서 이제 조사하는 와중에 이게 언론사에 이게 발표가 됐고 네. 그 와중에서 이제 대검에서 바로 감찰에 착수를 하게 된 거죠. 예. 예. 사실 돌아보면은 과거에도 이제 우리 사회를 좀 떠들썩했던 네. 법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뭐 요즘에 얘기가 나오는 거는 뭐 의정부 법조 비리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떤 것들이 좀 있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995년에 의정부 법조 비리 사건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의정부 법조 비리 사건 그 당시에 이제 그 판사를 하다가 그 지역에 변호사 개업을 하고 2년 반 동안 거의 형사 사건을 거의 짝쓸이 할 정도로 수임을 한 거죠. 네. 그렇게 너무 독식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변호사들이라든지 일반 시민이나 언론에서 좀 의심을 하게 되고 네. 그것이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수사에 착수해가지고 그 비리 사건이 밝혀진 거죠. 그 외에도 뭐 대전 법조 비리 사건도 있고요. 윤상임 게이트 사건이라고 해서 이제 브로커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니까 그 당시에 또 이제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이 된 적도 있었고요. 이번처럼 아주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부장 검사도 구속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법조 비리 브로커 사건이 그 이후에 계속 나오다 보니까 예. 네. 이제 검찰에 브로커 뭐 신고센터도 사실은 설치해서 네. 네. 단속하려 했지만 사실 유명무실화 됐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법조 브로커라는 것이 판검사들 또는 변호사들하고 다 상관관계,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사실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보면 신고하거나 고발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그게 되지 않고 있고요. 그게 결국은 전관예우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법조 비리 사건의 결국 특징은 뭐냐면 결국 그 현직 판검사들이 옷을 벗은 다음에 변호사로 가면서 네. 사건 수임과 관련돼 가지고 항상 그 어떻게 보면 비리가 발생한다. 네. 이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단절을 하겠다는,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뭐 어느 정도 다 답변을 좀 해주신 부분이긴 한데 사실상 저희가 보면은 뭐 법조인들, 뭐 검찰, 검사, 판사 이런 분들께서 네. 어떤 사고를 치고 나면 그냥 일반 국민들은 그래요.
옷 벗고 나와도 변호사 차릴 수 있으니까 예. 어차피 뭐라도 할 수 있으니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절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회자됐던 전관예우죠. 그러니까 현직 판검사들이 옷을 벗고 나서 변호사 하게 되면 네. 자기적이나 아니면 그 주변의 그 어떤 사건들을 그냥 거의 독시하듯이 수임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보게 되면서 결국은 예우를 받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인데요. 네. 전관예우에는 현관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법원이라든지 검찰에서도 평생 법관제라든지 어떤 그 지역에만 계속 머물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들기도 했지만은 네. 현실적으로 결국은 이제 변호사로 개업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제약을 대한변협에서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미리 그 판검사가 옷을 벗고 나서는 사실 변호사 로서의 어떤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등록을 받아주지 않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근본적으로 어떤 그 윤리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판사나 검사가 됐을 때는 결국 그것이 어떤 그 사법 절차와 관련해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직이라는 것을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어떤 윤리의식, 소명의식이 없는 데서부터 법과 제도를 아무리 개선해도 비리가 반복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